인공지능 드론에게 적 타겟을 맞출 때마다 포인트를 더 주는, 점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입력을 해놓고 네.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타겟 옆에 민간인이 있어서 네. 조정자가 네.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드론이 내가 점수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보니까 조정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정자를 공격해서 죽여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박태용 의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은 이제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 사실은 가장 무시무시한 영역이잖아요. 네네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자도 엄청난 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컨트롤하는 무기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예측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 공군에 네. 드론하고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부대장이 대령급인데 네. 이 대령이 얼마 전에 런던에서 열린 국방 컨퍼런스에 가서 자기들 사례를 발표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 드론에게 적 타겟을 맞출 때마다 포인트를 더 주는, 점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입력을 해놓고 네.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타겟 옆에 민간인이 있어서 네. 조정자가 네.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드론이 나는 저걸 공격해야 점수를 높일 수가 있는데 내가 점수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보니까 조정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정자를 공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종자를 죽이지 말아라고 다시 명령을 넣었더니 네. 조종자가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무전기를 공격을 해서 없앴어. 그래서 그게 신문에 크게 났겠죠, 영국에서. 네네. 그러고 나니까 미 공군의 대변인이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저 기사 본 이 것 대령도 같아요. 다시 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사고 실험이었다. 사고 실험. 생각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럴 말을 리가. 뒤집었어요. 그런데 외부에 유명한 국방 컨퍼런스 가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네네.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학습한 것을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서 하는 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은 어떤 게 나왔을 때 얘가 무력해집니다. 이를테면 이 공격에서도 네가 조종자 죽이면 안 된다고 나한테 명령한 적 없잖아 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근데 인간이면요. 아군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디폴트죠, 그거는. 그건 상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현재의 인공지능이라면 완전 자율로는 어떤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라 자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그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AI를 탑재한 드론으로 지상에 있는 탱크, 자동화 소총, 장갑차를 공격하는 합동 훈련을 했고요. 네네. 또 중국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드론에 공중 근접 전투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암암리에 군사용 AI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있을 뭐 겁니다. 좀 네. 군비 경쟁이죠, 이것도 네네네. 사실은. 이제 미래의 전장이라는 거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앞으로 군사용 AI가 뭐 국가 간의 어떤 군사력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드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에요. 네. 그때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는데 드론 값이 탱크 값보다 훨씬 싸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러시아가 탱크 가지고 쳐들어왔다가 드론에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탱크가 이제는 드론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값이 싼 무기들이 AI를 장착함으로써 굉장히 비싼 무기하고 맞먹는 효과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장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무기라고 해서 핵 개발, 뭐 일례로 이제 북한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이런 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비용의 핵을 개발한다 이런 욕구들이 이제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뭐 AI 드론을 이용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가격도 저렴하고 뭐 NPT 체제에서도 특별히 규제당하지 않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좀 욕심을 낼 만한 무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MOMT라고 해서 MUMT라고 Man on Man 팀이라고 해요.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한 팀이 된다. MOMT라는 건데 그게 일반화될 것 같아요. 지상군이든 공군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지상군 전투기 한 대에 드론 몇 대가 따라붙어서 쭉 가다가 드론이 한 대 먼저 들어가서 지형 지물을 다 살피고 적 레이더 기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나면 뒤에서 공격형 드론한테 넌 어디 가서 죽고 넌 어디 가서 죽고 하면 가서 쏘고 뭐 그렇게 하는 형태. 그런 게 일반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전쟁은 결국 로봇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정말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의장님, 인공지능이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너무 회의적인 얘기야. 어차피 그건 기계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데 의장님과 쭉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납니다.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그런 장면들 계속 생각이 나는데 최악의 그런 일까지 펼쳐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인공지능을 옛날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랬는데 강력한 인공지능이라고. 요즘은 그걸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게 인간을 다 멸종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질문이잖아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제 예를 드는 건 이런 건데 방에 사람들이 계속 좁은 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낮춰줘 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 요청 자체는 전혀 위험할 게 없는 요청이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방에서 무엇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자꾸 높이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둘러보는 거죠. 둘러봤더니 몇 명이 있어. 아, 얘들을 없애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드론처럼. 정말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죽는 거죠. 스카이넷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시나리오를 잡기도 힘든 영역이에요. 그런 거죠. 드론에게 지시를 냈는데 드론이 갑자기 조종자를 죽이더라. 그걸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중간 목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내렸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목표를 중간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무해한 명령을 내렸지만 얘는 내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가 마음대로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했을 때 인공지능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중간 목표를 정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떤 형태의 개입도 할 수가 없고 그게 우발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도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뉴욕에서 회의도 열리고 그만큼 이제 전 세계 뭐 각 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기구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율하지 않으면 마치 핵과 같이 정말 인간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과연 NPT 같이 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은 감지가 되잖아요. 지금 뭐 우라늄, 플루토늄 농도 이런 걸. 그런데 인공지능이 과연 규제가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규율이 안 될 거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중국하고 러시아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선진국에서 뒤에 후발국들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해자를 파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규율을 만들자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리예요. 근데 이게 옳지 않습니다. AI가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유행병과 핵무기만큼이나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냈을 뿐 아니라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관한 논문도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4개 회사,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인가? 그 4개 회사가 프론티어 포럼이라는 걸 결성을 했어요. 프론티어 포럼은 챗GPT나 GPT-4를 넘어서는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그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회사와 기구들은 다 여기 참가해라. 이걸 어떻게 규율해야 될지를 합의하자. 이게 산업계에서 스스로
우리를 규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상 두 번째 경우예요. 그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 기업인들이 나와서 이거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본인이 개발하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양자도약처럼 이렇게 퉁퉁퉁 뛰면서 올라가니까 네, 네. 무서운 거죠. 스스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규칙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 해자를 파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배부른 소리고 우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혹은 교육도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좀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저런 논의를 보면서 뭐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실을 말하자면 네. 전 세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네. 네. 아까 제가 그 회사들이 모여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논문에 보면 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취지를 자기들은 이렇게 본다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인공지능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에는 정작 그럴 수 있는 자원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다. 사실은 선진국보다 후진국들의 예를 적용하면 고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네네. 거기에는 자원도, 인재도, 그리고 인재를 양성할 교육기관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 그걸 해보자 라는 게 취지로 들어가요.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사다리 걷어차기를 논할 그게 아니라 기술 가진 몇몇에 의해서 거대한 그 양극화를 더 우려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오히려. 그게 그 취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 협의를 하자. 그리고 그런 회사와 국제기구와 정부가, 각국 정부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서 공통의 룰을 만들자. 왜냐하면 세계적인 현상 이벤트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지정학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가 너무 커지는 그렇죠. 사건이니까 네, 네. 그런 지정학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기서 막자. 뭐 그런 취지들을 쭉 적는데 취지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너무 거대 담론들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모 교수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기계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준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이 사색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놨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냐면 2007년도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한국에서는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뭐 서점 가보면 한 코너가 다 챗GPT로 가득 차 있지만 챗GPT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 뒤로 GPT-4가 나오고 라마2가 나오고 뭐 온갖 게 나왔죠. 막 AI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눈 뜨면 새로운 기술들. 네네. 네.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걸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스스로 질문하고 학습해서 자신의 지식을 구축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교가 해줘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못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 생각하는 스스로 기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외에 답이 없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기존의 질서가 다 깨집니다. 그렇죠. 일단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하고 디지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노인분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느끼는 당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간이 과도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엄청난 과도기가 생기고 옛날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네. 새롭게 생긴 부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쪽으로 쓰지 않으면 AI는 안 생기는 것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1부와 2부에 이어서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네. 지금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있고 네. 어떤 기회와 위기가 있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화제가 되면서 핵무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재조명받은 바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사상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본 이후에 힌두교 경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인공지능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둘도 없는 혁신 혹은 파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